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4월 10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6.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5.9%, 거의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아주 크게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는 151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코스닥은 38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양증시가 모두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폭을 너무 급등을 할 때 제한을 두는 이제 장치가 발동을 한 거고, 그만큼 오늘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200억 가까이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600억 매수하면서 오늘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1,000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2,000억 매수하면서 마찬가지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크게 올라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중관세를 125%까지 올렸고, 한국을 비롯해서 70여 개국은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부과된 지 이제 하루 되었나요? 이틀 되었나?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예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급하게 공지를 드렸고요.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관세 시행 13시간 만에 이 발표를 했고요. 중국 빼고 모두 10% 기본관세를 적용했습니다. 0%가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발효했던 10%는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대신 이제 나머지 그 국가들에 대해서 면세시켜 줬던 거를 이제 중국에다가 몰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때리면 미국은 더 세게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그래도 중국을 더 때리긴 하더라도 전체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한 수 접은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6% 올랐고요. 사실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12%가 올랐고, 그 다음에 니케이는 9% 올라가면서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이 지수 위주로 아주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도 N자로 이제 내려갔던 그 마지막 파동 부분을 상당 부분 지금 메워 주었고요. 241선을 찍고 빠르게 떨어졌던 이 하락폭을 그래도 의미있게 메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큰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이제 예상이 되었는데, 사실 이때는 이제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떨어졌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빠르게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60 월봉선까지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추후에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니케이도 마찬가지 34,60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고요. 60 월봉선 찍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분위기 이어갔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는 다른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사실 월봉만 보더라도 크게 지금 떨어진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 증시에서는 좀 소외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도 반등을 한 것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3,200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4월 9일, 8일, 7일, 6일 이렇게 계속 매도를 이어왔는데, 그 3월 28일부터 해서 지금 4월 9일까지 거의 10조 가까이를 매도를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유예 발표가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를 불러오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200억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던졌던 거를 꽤나 이제 회복을 했다면, 시장이 괜찮다라고 판단했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6,600억을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 투신 위주로의 좀 단기성 물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5천억 가까이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연계금 투자자, 사모펀드, 뭐 기타 금융 이런 투자자들은 크게 많이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계금 투자자는 뭐 원래 들어오던 대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사실 이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가 아주 좋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제 관세가 유예되었기 때문에 원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예상해서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한 수급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공지를 썼듯이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많은 반등을 해서 좋지만 여전히 큰 하락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습니다. 6%이고요. 그 다음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1000억, 기관 투자자 2000억 매수했는데 사실상 기타 금융 위주로의, 그죠?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대부분이고요. 뭔가 코스닥도 마찬가지 좀 꾸준히 진득하게 들어오는 투자자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는 말은 뭔가 손바닥 뒤집듯이 또 이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이 먼저 빠져나갈 만한 수급들이 지금 대부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황이 조금만 수가 틀려도 금방이라도 이제 증시가 눌러질 수 있는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많이 반등했지만 결코 우리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환율, 오늘 1460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에 환율이 또 급락을 했는데요. 또 그 급락한 부분에서 또 빠르게 반등을 해가지고 14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 환율 그래프만 보더라도 시장이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하지만 문제는 이 중심선을 그어보면 1460원 수준에서부터 크게 지금 벗어나지 않는 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고환율 1460원대가 거의 고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2025년 올해 내내 1460원대 근처에서 환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 4개월째 이 1460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이 도달했던 구간이고, 처음 도달했던 구간이고, 그게 이전처럼 빠르게 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서서히 밀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낙관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수 선물을 보게 되면 선물 지표도 지금 미국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 수준까지 내려가는 분위기고요. 어제 12%까지 반등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급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거고요. 오늘 또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9시 반에. 그래서 이 CPI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채권 금리를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9%입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고부터 이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심각한 것이 이렇게 나뉘어지죠. 완전히 지금 극과 극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채 금리가 조금 평온하게 흘러왔다면 이 트럼프의 이 관세 부과 이후, 그 다음에 이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 이 시장의 요동치는 움직임들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결국에는 이 최종 목적이 뭐죠? 미국의 부채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을 살려서 그리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 옛날의 영광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면
이제 다음 이 돌아오는 만기 채권에 대해서 상환했을 때, 이 새로운 부채를 발행했을 때 지금보다 이 국채 금리가 낮아져서 예를 들어 한 3.5%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거의 1% 차이에 이 이자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리고 이렇게 국채 금리를 유도를 하고 하락을 유도하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파월 의장이 계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라라고 압박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근데 그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죠. 그 공들여서 떨어뜨렸던 이 국채 금리가 오히려 그 이전보다 기본 관세를 부과하기 그 이전보다 더 치고 나가버리니까 트럼프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호 관세를 유예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이 국채가 결국에는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투자자들이 무섭다고 해서 뭐 본인의 관세 정책을 유예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해서 본인이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수 접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게 한 수 접었지만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28%. 결국에는 본인이 관세 부과했던 그 시점과 거의 동일한 국채 금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가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럼 시장 금리가 높으면 FOMC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의 FOMC의 의사록이 어제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 의사록에 의하면 금리 인하를 여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의 회의 의사록은 다수 참석위원이 이 같은 불확실성을 강조를 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예상보다 더 오래될 가능성에 주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섣불리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트럼프의 방향과는 또 다른 방향이죠. 심지어 이제 관세를 유예하면서 본인이 원했던 거는 이전처럼 국채 금리가 다시 떨어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 수준까지. 근데 지금은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관세 카드를 꺼내는데도 이제는 그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되니 미국의 상환되는 부채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제 이자율이 높은 이 금리에서 차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 정쟁을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계속 이제 본인이 부딪혀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 싸우면 트럼프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고 미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한 방향이 형성되었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도 봤습니다. 관세를 유예했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 이번 이 상황을 보았을 때 125% 이후에 아직 보복 관세를 발표 안 했습니다. 여전히 84%를 발표하고 있는데, 만약에 곧 125%로 또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트럼프는 이 알파를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관세를 높여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저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트럼프는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본인의 관세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중국 입장에서 더 카드가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물러설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별로 저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관세 유예에 의해서 지금부터 V자로 반등한다라고 사실 보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도 급락을 했죠. 그래서 미국 채권을 팔면 당연히 미국의 예산이 점점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재정 적자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값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관세를 유예했는데 여전히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안전자산으로 계속 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60달러 수준으로 또 떨어지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에 대한 가격은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침체, 둔화 우려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면서 내려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90일 유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환호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관세에 대해서 완전히 무효화시킨 게 아니고 90일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유예라고 하면 90일간의 기간을 준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준 게 아닙니다. 10% 기간을 주겠다. 유예 안 했으면 원래 25%에서 거의 뭐 40%까지 이렇게 부과되는 거였는데요. 이게 지금 10%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이 90일 동안 어떻게 해서든 간에 협상을 하거나 혹은 이 10%라도 받아서 최대한 많이 무역을 하겠죠. 이후에 90일 뒤에 뭐 120일, 150일 뒤에 있을 무역을 땡겨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수출을 많이 하고 더 수입을 많이 함으로써 이 물가에 대한 상승률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 트럼프가 그것을 지금 잘못 건드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미국 입장에서는 10%씩 계속 이득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물가 인플레이션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어떤 지표가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CPI가 이번에는 괜찮게 나왔더라도 분명히 이제 다음 달부터는 계속 압박이 올 겁니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을 실시했던 그 시기부터 점점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들어갈 거고요. 실제로 CPI 지표가 4%까지 간다라는 그런 경고음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리스크로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이유도 없고요. 반등 시에 V자 반등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또 한번 크게 때려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공지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9시 반에 어떤 지표가 발표되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2,000원 상승했고요. 9.9% 상승해서 22,1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증시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10%까지 올라왔고요.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어서 마지막까지 상승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옵션 만기까지 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고 좀 반전이 있었고요.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을 꽤나 메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10%에 대한 상승이 크지 않습니다. 워낙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V자라고 하기에도 아주 약하게 지금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증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V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시장의 이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시장의 압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압박을 느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으니까 본인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인즉슨 관세 정책이 지금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고 본인의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유예를 했지만 이 시장에 대한 이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또한 이 시장의 분위기에
그대로 또 눌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차분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격 매수는 제가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저점 매수를 해서 단기 수익을 얻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길게 보고 새로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별거래는 450만 주로 전날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크게 변화 없었고요. 그동안 뭐 워낙 내렸기 때문에 2,000원 정도 올랐지만 크게 대세의 영향은 주지 않았다.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호재보다도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트럼프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무효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이제 잡았다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들쭉날쭉한 모습입니다. 그 상황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계속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74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90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은 매수를 해왔는데 오늘 만기에 따라서 매도를 좀 한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좀 많았습니다. 60만 주.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수급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이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나갈 수 있는 수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하루 들어왔는데 15만 주, 한 3일 동안 많은 매도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와닿는 수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반등했지만 향후 이제 다음 주까지는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종목에 대한 분석보다도 시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해 보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지금 많이 풀려 있는 돈이 결국에는 계속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제금리가 치솟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원 달러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5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 공매도 거래량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공매도 이 잔고는 크게 늘지 않고 있고요. 워낙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해서 그런지 크게 공매도가 쌓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 공매도가 쌓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오늘 대차 잔고 증가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1등이었고요. 370만 주가 증가해서 오늘 3,17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차 잔고 이 증가량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대차 잔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특히 별로 반등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쌓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가 공매도로 바뀌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끼리 또 교환하는 느낌이었고요. 크게 의미 있는 거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 상세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외국인 추적 물량이 74만 주 매도였기 때문에 오늘 23점 후반대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계속 비슷한 보유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보다도 전체 시장에 대한 반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지금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관세는 유예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기술적인 부분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몇 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DS라고 하죠. 투자 사모펀드에서 우리나라 투자 사모펀드에서 미국의 SMR 기업 이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었고요. 그 투자금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투자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지분을 전량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규모로 매각을 했다라고 나타나서
이 DS 자산운용이 어떤 의도인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의문이 드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이 SMR에 대한 유망한 상황은 인정이 되지만 이 DS도 마찬가지 트럼프 정부에 대한 그런 주식 불안정성을 예측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저렇게 빠르게 매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사실상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 저렇게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성장률이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에 대해서 좀 윤곽을 잡아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뭐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활용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IR 자료인데요. NDR 설명 자료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4월 7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외 투자사로부터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고요. 하나씩 조금씩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과 가스터빈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뭐 주요 서비스 어떤 거 하는지, 크게는 원자력, 뭐 파워 서비스, 플랜트 EPC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주단조 SMR 원자력 서비스, 가스터빈, 수소터빈, 풍력 서비스, 발전, 워터, 수소, ESS. 최근에 이제 워터, 그죠?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좀 수주가 뜸하고요. 수소 시장도 최근에는 좀 이제 창원의 그 수소 플랜트가 좀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좀 위축되는 모습이죠. 두산 표류셀도 그렇고. 대신에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이 SMR, 그 다음에 풍력도 다시 좀 힘을 받고 있고요. 가스터빈이 좀 최근에 많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대 성장 동력은 이렇게 원자력, 가스터빈, 신재생, 수소라고 하고요. 순환경제로 폐 배터리 리튬 회수를 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도 자회사로 설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어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근에 배터리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솔루션이 어떻게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별도로 아직 소식은 제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디지털, AI 및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최적화, 예측 진단 솔루션을 이 모든 사업에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실적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기 가이던스는 당연히 이제 수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2025년까지는 10조 7천억이 예상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6%씩 늘어서 2029년에는 신규 수주가 13.5조에 달한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 주요한 게 체코 2기가 25년에 수주가 되어야 되고, 26년에 해외 2기, 7년에 해외 2기가 지속적으로 수주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대형 원전에 대한 시장을 좀 보았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예측대로 해외 2기가 쉽게 수주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라든지 뭐 이런 유럽, 중동 쪽 이런 쪽에서 더 이상 크게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코 2기가 지금 유력해 보이고, 그 이후에 후속 호기는 우리나라가 수주하기보다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해서 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자재 수주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SMR도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매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익률이 늘어난다는 게 결국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 당연히 좋은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전체가 좋지 않아서 좀 눌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밑에는 다 뭐 실적 관련, 프로젝트 관련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미국과 한국, 중국, UAE에 주로 이 원자로라든지 증기 발생기를 공급을 해왔다. 그래서 미국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지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SMR에 관심 받고 있고, 그 SMR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되어야 되고요.
가스터빈이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 벌써 3조 가까이 수주했고요. H클래스급 아주 높은 고온에서 대형 터빈을 개발을 했고, 그 LNG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하이드로 CCPP죠. 하이드로젠 CCPP. 그래서 수소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수소 전소 터빈을 이제 개발하고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7년까지 실증되어 있기로 목표를 하고 있고, 그게 성공하면 정말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시장 성장이고요. 두산이 이 전체 글로벌 패권에서 가스터빈 패권에서 2%밖에 차지 못했는데 24년부터는 10%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이제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요. 성능이 인정됨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스팀 터빈은 뭐 체코 스코다 파워에서 가장 잘 생산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점점 이제 캐파도 늘릴 거고, 그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많은 증기 터빈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팀 터빈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수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에너지 시장 괜찮으면 계속 수주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없고요. 해외에서도 몇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산이 수주하는 양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재 위주로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익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목표가 3원은 제시할 만큼 좋은데, 그게 이제 중장기의 목표가라고 한다면 당장에서야 2025년에서는 이 트럼프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의 큰 이 파동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꾸준한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장기로 보신다, 아주 길게 본다, 향후 한 5년도 볼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계속 투자를 해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년은 좀 많이 길지만 그래도 이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시장이 이제 정말 리스크가 올 건가 아닌가를 잘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간은 좀 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좀 주의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이번 주 마무리 하는 날인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